자, 오늘의 주제는 추경입니다. 추경. 이제 일자리 추경인데 저희들도 이 추경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고요. 국회에 이제 추경 법안을 상정을 했다 정도까지는 듣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이 되고 여야 간에 뭐 치열한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어디 가서 지금 추경 요 느낌이잖아요. 예. 자,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 대통령 선거할 때 당선되면 바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일자리 만들기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6월 7일 날 이 정부안이 국회에 이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찾아서 추경을 부탁하면서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시정연설까지 했으나 국회에서는 상임위에 회부조차 안 하고 한 달을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답답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결위에다가 직권상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예결위에 직권상정했지만은 이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종합정책질의, 그 추경안에 대해서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종합정책질의와 개수조정 소위 말해서 각 분야의 추경이 얼마만큼 적절한지 또 늘리자 줄이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7월 달에는 7월 18일 하루만 본회의가 있는데 만일 그날 본회의에 상정 못하면 이제 8월 달 넘어가는 거죠. 애초에 추경안이 6월 달에 통과되고 7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그 모집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월 단위로 계획이 짝짝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늦춰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들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에는 이 예결위에 각 당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는 정세균 의장의 직접 3당 원내대표를 모셔가지고 또 협의를 해봤지만은 이 뭐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면 그 추경을 심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마다 달라요.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당마다 다르고, 야당들 중에는 이제 뭐 우리가 고질적으로 해왔던 반대를 위한 반대.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장관 후보자, 송영무, 조대엽. 네.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보류한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추경은 추경대로 다른 거 연계시키는 게,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싫으니까 잘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랄까 이런 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반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심의하면서 좀 더 키우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더 힘 실어주려고 하는 반대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반대하는 게 그 장관 인사를 강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반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국민의당은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한다니까 참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경의 대상자들, 어제 제가 저녁 때 식사를 하면서 옆자리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그럼 우리도 뭐 정규직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희망을 갖고 하고 있는데 추경부터 묶여버리면 뭐 다른 모든 일정들이 다 꼬이게 되니까 저분들이 저 희망이 또 한순간에 찬물을 붓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더라고요. 추경은 추경대로 가고, 또 뭐 국회 내에서 지금 국민의당 쪽 관련한 뭐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것 자체에 좀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장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절차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서 국회에 또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찬성 또는 반대의 이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파행에 이르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뭐 보수 야당 두 야당은 인사청문 지금 보고서 자체를 지금 채택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파행으로 연결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국회가 그러면 이게 지금 파행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일자리 추경이 이게 파토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 뭐 파행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뭐 해마다 뭐 늘 있어 왔던 거고 과거에 있어 왔던 건데, 지금 문제는 사안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인가
했을 때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보여달라. 이제 이 과정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선거 과정에 국민과 한 약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해마다 늘 있어 오던 국회의 정쟁 속에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위태롭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쟁 자체를 없애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정쟁은 늘 있어 왔던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두 보수 야당, 그러니까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죠. 이 두 보수 야당이 저는 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 정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책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은 그들의 정책적 노선으로 보면 이 일자리 추경안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 추경이 들어오면 공무원 숫자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예산만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대부분 다 막 통과될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버렸죠. 저는 이 국민의당의 지금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지금 발목 잡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전체를 흔들므로써 지금 이 국정 5년 출발의 첫 스타트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 자체가 적폐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게이트를 통해 갖고 그렇게 궁지에 몰렸다고 하면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더 협조해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근데 정반대로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그런 억지를 보고 있으면 문재인 불쌍하다 싶어서 더 여론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 PD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거의 한 8, 90%는 동의를 했거든요. 일부 그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와 조정을 하자라고 되어 있었던데 전면 거부로 돌아서게 된 거는 자기 당 내부의 사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엄중한 당 내에 지금 결함이 생겼으면 이 결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도와주고 협조하고 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할 때 그나마 지지율의 추락이 줄어들 텐데 지금 권 PD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전 객기 부리는 식으로 좀 깽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5개 당 중에 몇 등인 줄 아세요? 꼴등? 꼴등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거든요. 3.8%. 그런데 이 3.8%라고 하는 이 치욕을 스스로가 지금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요. 왜인 줄 아세요? 총선이 3년에 남았어요, 지금. 그렇지. 우리 국민이 다 까먹을 거라고, 그 사이에. 근데 지선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선은 그들도 희망 없다는 거 알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그 자기네들의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총선이 더 중요하고 물론 지선도 중요하죠. 그런데 총선이 3년 남았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면 좀 얕잡아 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3년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되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큰 정치하자 그러잖아요. 큰 정치가 뭐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러니까 명분을 당장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으면 자기들한테 뭔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그건 적폐니까 버려야 되고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왜 그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사라지는 지점에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싸워도 보고 그런 자세가 없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할 때부터 발목 잡기 보여주시더니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사실 없잖아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딜레이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딜레이 되거나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통과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누구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기득권들의 오래된 적폐 같은 건 개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추미애 대표가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저한테 거꾸로 항의를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집권 여당에서 도와줘도 못할 건데 저런 말을 그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저렇게 해서 얻을 게 뭐지? 뭐 이런 질문을 하던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한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대로 가고 여당대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야당들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구시대 유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반이 안 되는 지점일 때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 처절한 반성을 요구한 거였었거든요. 반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적반하장으로 계속 이상하게 가고 있으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저는 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국회가 경색되는데 며칠 정도의 효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적폐인 사람들한테 도와줘 하는 것도 저는 우습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뭐 이렇게 잘못된 이 부분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인 사람들의 저는 시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이걸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그게 뭐였죠? 머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사실 그게 꼬리 자르기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없어요. 머리 자르기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았고. 잘라내야 머리 자르기지. 비유를 들었을 때 머리 자르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려고 자르는 게 꼬리인데 머리 자르기란 말이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꼬리 자르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치고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방송 대담하던 거 있더만 제가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방송 대담 중에 뭐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늘 하던 이야기 그 맥락이 그런 건데 그런데 국민의당 대표단이 그것을 굉장히 부풀렸잖아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의도면 실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키워놓고 그래놓고는 이제 상대방에게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회 경색으로 감으로써 자신들의 공공한 처지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정치 공작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미애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리 살짝 내리기와 하는 전공법으로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기였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전공법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추 대표가.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보수 언론의 이제 여러 시사평론가들은 추 대표가 약간 좀 내려줌으로써 면을 좀 세워주고 해서 국회의 경색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론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이제 퇴로 열어주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추 대표가 이 정치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 정치 색깔을 가져 나가면서 이렇게 쳐 나가는 게 오히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롭다고 판단해가지고 강공으로 나가는 거다. 또 이런 또 평론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검찰이 이준서 씨를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국민의당의 전략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사실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검찰이 여당과 합작해서 자기들을 정치 탄압한다. 요걸로 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쪽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리하고 뭔가 스마트한 게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장기화되면은 일부 호남 같은 지지 지역에서 동정여론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당이 진짜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전략처럼 보이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그게 과반을 넘어갈 정도의 그런 지역적 분위기를 안 만들어져요. 일부 지지층들이 이러다가 우리 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대세를 만들 정도는 안 된다고 보니까 이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궁여지책이었겠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추경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과반이 못 넘어가지고 심사도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의 임명을 일단 연기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좀 겉멋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어떤 반대 급부를 주고 뭔가 하자 이런 게 없는 상태. 예. 그게 참 대통령이 직접 못하시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이제 누군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목 잡을 때는 그냥 옛날같이 검찰 동원해서 확 질러버려 또 국정원 동원해서 한번 까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옛날에 그 정조의 사례 이렇게 요즘 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꽤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정조가 그 자기하고 정적인 상태에 이 노론 벽파의 그 영수 심한지와
공개된 편지가 5, 60개가 나와 있는데 비밀 편지가 300개가 최근에 공개돼 가지고 그 책자가 편지가 제 책으로 6권에 엮여져서 발표됐는데 그게 보면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앞뒤를 모르고 그 편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친한 친구 사이에 나눈 편지가 싶을 정도로 뭐 누구 저 조카는 어떻게 이번에 저 시험 잘 봤느냐 뭐부터 누구는 저 소화가 안 된다는데 밥을 잘 먹고 있느냐 또 뭐 선물 주고 받은 이야기 온갖 사소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보고서 저게 도대체 정적끼리 하는 이야기인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치열한 대립 관계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심한지 입장에서는 그 유사시에 그걸 어떤 증거 자료로 쓰고 또 협박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일부 있었겠지만은 그 갑의 입장인 정조가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그거는 이제 자주 소통하면서 정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 아마 문 대통령의 그런 심성은 아마 정조의 심성과 같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 결국 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시간이 이 정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왕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5년밖에 없으니까 그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종신제 임금의 임기 못지않게 그 요즘 현대 시대의 그 5년은 그거는 정말 짧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SNS도 있고 뭐 금방금방 그 정치 여론이 형성되고 또 요동치고 하기 때문에 그 저는 상황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사실 저는 결단을 하신 거라고 봐요. 뭐 절차상 어쨌건 그 당에서 원내 지도부 우원식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 일단 좀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임명 강행하지 마시고 좀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그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저 요거는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네. 태도 때문에 얻는 점수가 있어요. 네. 태도 점수 아주 좋았습니다. 태도 점수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일단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야당을 설득할 거라고 보고 또 우원식 원내 총무가 아마 국민의당 지도부도 또 설득하고 또 이러한 또 과정을 거치다 보면 뭐 저는 또 이 경색된 국민이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옛날에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 언론들이 나서죠. 그 민생 발목 잡는 국회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그 제목 뽑고 또 그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괴멸되어도 된 것인지 뭐 이런 식의 그 비난도 하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협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딱 대통령이 되시다 보면 그 협치가 아닌 뭐 마치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할 거거든요. 과거의 전례로 보면. 근데 협치만이 살 길이다라고 했던 애초에 그 초심을 가지고 이 국민에게 협치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특히 저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 야당에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하나 읽히는 게 있더라고요. 정치는 쇼입니다. 국민들을 보여주기 위한 쇼예요.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 쇼를 갖고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정치 잘하는 분들은 국민을 위한 쇼를 잘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긴다고 보고요. 실제로 화가 나지 않았어도 화낸 것처럼 막 서로 간에 싸우다가도 자기들끼리 가서는 악수하고 웃고 돌아서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믿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좀 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결국은 추경인데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 관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절박성이 있고요. 그거는 추경의 이유에도 나옵니다. 국가재난사태라든지 국가재정법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것을 이제 이번 추경의 근거 여건을 잡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그게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호에 나와 있죠. 국가재정법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또 앞으로 이 에코 붐 세대를 하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나가는
이 세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가 더 악화될 이런 상황에서 이 빨리 하든지라도 빨리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경이 예산 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연간 400조 정도 예산이니까 뭐 이번에 11조 2천억 해봤자 2.5%에 불과한데 이 2.5%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쓰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것이 조속히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사례를 봐야지 그 이후에 올해 연말에 심의할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추경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의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예, 사실상 4대강도 추경으로 만들어진 국책 사업이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사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핑계가 예. 무슨 이런 핑계가 다 있어요. 예. 사람이 먼저죠. 강이 어떻게 먼저였어요. 생각하면 진짜 웃기잖아요. 그럼 미분양된 아파트 사주기 위해서 추경을 다 하고 무슨 정말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 추경의 근거로 삼아 가지고 추진했던 그 정부가 어떻게 입도 한번 안 닦고 그대로 반대를 할 수 있을지 참. 이게 사실은 그 홍준표 지도부로서는 굉장한 고민일 겁니다. 이제 국민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게 역대 추경과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이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게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추경이거든요. 일자리 추경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뜯어보겠습니다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죠. 이게 무슨 시장에서 연봉 뭐 억대, 뭐 1억, 1억 5천 이렇게 버는 그야말로 뭐 첨단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막 만들겠다. 그런 추경이 아니에요. 이 추경은 소득 불평등, 우리 사회 거대한 양극화, 특히 서민층, 그리고 청년층,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복지 플러스 성장 플러스 그런 일자리 플러스 되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기존의 터무니없는 엉터리 정책, 양극화 조장 정책을 썼던 경제 민주화를 안 하고 복지를 안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켰던 이 세력들의 그 실책이 적반하장으로 드러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정말 저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하나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문제 같은 게 심각하다.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아젠다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되면 뽀록 나니까 죽으라고 막았고 안 된다고 해방을 놔야지 자기의 어떤 정당성과 정체성이 지켜지는 그런 절박함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정치 그들 나름대로는 막 정치권에서 10년씩 20년씩 있었던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고 느끼는 게 어차피 정권은 초반에 한 1, 2년 정도는 잡은 사람이 사실상의 그 갑이잖아요. 그러면 야당들은 반대를 해서 그 사람을 어차피 끌어내리지 못할 바에는 착한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마일리지를 쌓아둬야 결정적인 때 반대하면 국민적 여론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반대를 해야 될 때 반대했는데 뒤에 전부 다 반대만 해왔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대표가 됐죠. 그분이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일자리 추경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일자리 추경 같은 이런 스마트한 거 있죠. 이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돌을 그냥 막 퍼다가 그냥 길거리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강바닥에다가 돌을 막 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너무 가난하니까 복지 좀 더 줄게요. 그러면서 뭐 복지를 막 퍼준다 그는 이런 보수가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아주 스마트한 거예요. 일을 하자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지금 너무나 열악한 처지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스마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추경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보수 세력으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큰 점수를 허용해 주는 거가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어차피 국민적
공감대에서 정권 지금 현재 야당한테 내주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어차피 줄 각오를 하고 덤비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듣고 계시는 그 자유한국당 부류에 분들 계시면은 착한 마일리지 싸우세요. 그래야 반대에 힘이 생겨요. 그럼요. 이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꼭 통과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추경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 이 야권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11조 2천억 넣어가지고 11만 개 일자리 만들면 그 일자리 하나당 1억씩 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그 추경안도 한번 안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서 누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해서 너무나 상식이 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게 추경은 이제 일자리 추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일자리의 그 양과 질을 그 다양하게 높이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도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예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 허접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그런 정규직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민생활 지원이라는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국민들의 그 생활을 좋게 함으로써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것이 이 구매력 향상이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천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그 무식하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우선 공공 부분 일자리부터 좀 살펴보시면 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국민 안전 민생 이런 부분인데 중앙에 4,500명, 지방에 7,500명 해가지고 12,000명을 이번 추경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예, 뽑아서 월급을 이 추경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뽑아서 훈련시키는 데까지가 요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본 예산에 가야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또 일부 보수 언론에 또 보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니 공무원 뽑아가지고 그 월급 주려고 지금 이렇게 정쟁을 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경하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인드 바꿔라 이것들아. 지금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걸로는 굉장히 작은 정부라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 이야기는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못 알아들으실까봐 그분들. 재벌들한테 맡겨놔봐야 낙수 효과 안 생겼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일자리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첫 시작이.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돈 많이 받으신 분들 말고 우리 실생활과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민생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환영할 만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그 국민 안전과 민생 분야에 꼭 필요한 공무원을 이제 이번에 1만 2천 명, 12,000명을 뽑는데 그것도 이번 추경으로는 뽑아만 놓는 거고 뽑으려면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몇 달 걸리거든. 뽑아놓고는 또 공무원 교육원에서 또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본격적으로 배치해서 공무원 역할을 하게 하고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부터거든요. 그럼 그는 내년에 정규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공무원 임금이 집행되는 것은 이번 추경과는 무관한 건데 마치 공무원 뽑아서 월급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는 거다. 이번 저 추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 4,500명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경찰관을 1,500명 더 뽑는 예산, 또 부산관과 공무원을 1,500명 뽑는 예산, 또 근로감독관이나 집배원을 1,500명 더 뽑는 예산 이런 게 이제 중앙정부 그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 지방정부 공무원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1,500명 추가 증원, 또 교사 3,000명 추가 증원, 또 가축 방역관이나 재난안전 같은 현장 인력들 1,500명 증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관도 1,500명 뽑잖아. 소방관. 그렇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누리과정 예산 예. 그거는 박근혜는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지방정부에 떠맡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그 인력들을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소재와 역할을 분명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 하는데 뭐 물론 1,500명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표현이 맞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경찰 인력을 보면 인구 비례로 주요 선진국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소방 인력 같은 경우에는 법정 배치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17,000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교과교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야의 교원들인데 이 각각이 충원율이 70%라든지 50%라든지 20%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이제 1,500명 뽑아갖고 어느 쪽에 될 거냐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숫자를 채우겠다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거죠. 선생님을 이번에 신규로 또 채용하는 문제는 그 교사를 채용하는 교과 교사가 아니고 이제 비교과라고 해가지고 상담 교사라든지 양호 교사 학생들의 그 건강한 발전과 학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보조 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군 부사관이나 군무원 뽑는 거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28,000명을 지원하겠다 해놓고는 안 뽑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자기들 계획 따라서 지원하겠다는데 그 심의도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생활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메르스 겪어봤고 가축 전염병 AI 같은 거 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딴 일 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방호복 입고 그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통에 그 과로사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벌어진데 그런 사람들 정말 채용해야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그 보호가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더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길 가는 우리 국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가축 방역관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도 AI니 또 그 뭡니까? 구제역이니 뭐 이런 거 하도 지겹게 많이 봐가지고 살처분하는 것도 많이 봐고 해가지고 야 저건 이제 전문적인 방역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정의당이 이런 거 보면 그 추경 예산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 이 인력 충원은 뭐가 있냐면 보육, 보건, 또 노인 요양, 사회복지와 장애인 이런 부분에 이제 인력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24,000명 늘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보육 시설의 안전과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4,000명을 더 채용한다든지 그 보육교사들이 연수도 너무 바빠서 받으러 갈 수 없어서 그 대체교사를 한 1,000명씩 그 충원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별로 배치를 해주면 그렇게 해봤자 250개 지자체당 4명밖에 충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 봐준 동안에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연수나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치매 국가관리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치매관리 전문 인력 5,000명을 더 뽑겠다. 방문건강관리원을 500명을 더 뽑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들, 또 아동 안전지킴이,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관련 인력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4,000명을 더 뽑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다른 방송에서 늘 퀴즈의 정답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리에 새로 뽑게 되는 인력이 몇 명일까요가 정답인데요. 예. 제가 정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125명입니다. 이것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답자들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인기 있었던 대선 공약 중에 하나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 가족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고민거리죠, 사실은. 그럼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10.3%가 앓고 있다는 그 치매. 그리고 우리 생물학적 연령이 8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에 4명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무시무시한 치매.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하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다.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인력으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에서 몇 명을 더 뽑는다? 5,125명. 125명. 더 뽑는다. 일자리를 왜 공공부문에서 만드냐라는 비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추경에는 민간 부분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3명 고용할 때마다 1명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 번째 1명의 월급에 해당되는 15,000명을 확대한 예산이 여기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이 11조 원이 아니고 110조 원 되면 15만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만큼의 포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펀드를 위해서 5천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또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그 신용이나 기술만 가지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할 수 있도록 3천억 원의 재기 지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자금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슈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소기업 쪽에서 아마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그 1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번에 추경에 담겼다라는 거죠. 이 추경에 담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예산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다가 그 이제 그 깔아앉기 시작하고 물론 일부 강남 특정 지역에는 아직도 그 거품이 일고 있지만은 이 굉장히 지금 저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년째, 20년째 묶여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문 대통령은 이 낙후된 주거지를 증비할 수 있는 지역 재생 산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비로 1,014억 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다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상당한 많은 그 인력이 투입되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그 재개발 조합에 묶여가지고 싸움 벌이고 있고 이런 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생이 되면 거기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건축 부분을 지금까지의 그 투기형 그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정주 요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거기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건설 관련된 이 고용도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뉴타운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존의 구도심을 완전히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삐까뻔쩍한 이제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의 중장비들만 동원되는 것이지 아주 소소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일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용 창출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틀을 대부분 다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사람들의 손이 가야 돼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용 창출형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재생을 일자리와 연계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는 건데 저는 이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큰 파트가 일자리 여건 개선 예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일자리들이 너무나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갈 수가 없는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나쁜 일자리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월급이 너무 적어서 보수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가봤자 이게 그 생활이 안 되는 일자리이고 두 번째로는 각종 복지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1년에 몇천만씩 손해가 나는 이런 일자리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예를 들면 수령액을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데 그 얼마씩을 내면 정부가 그만큼을 더블로 얹어갖고 주는 그런 부분인데 1년 동안에 그 자기가 조성하면 1,200만 원 동안 받던 것을 이제는 1,6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33% 인상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1,6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 이제는 그 2년 뒤에 1,600만 원이 목돈으로 마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창업 매니저나 취업 설계사들을 새로 배치해가지고 여성들이 그 어떤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또 필요한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을 인상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 만들어서 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1년 하는 동안에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2배로 높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추가 경쟁 예산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 좋아지면서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어 이런 생각하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럼요. 맛만 보게 하는 요 방식 말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정책적인 저는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맛만 보게 해주고 더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데 지금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첫 삽을 드는 거고요. 첫 삽을 떠는 거죠. 첫 삽을 떠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그 바닥을 파가지고 기둥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기둥을 지금 설기설기 세워놓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주 멋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탄생할 겁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완성하는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이제 이런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국민의 집이 지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그런 기대를 우리 국민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80%가 넘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더 지금 빼먹은 게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대한노인회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번 추경이야말로 효도 추경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이창우 운영위원장님 빼먹어 버렸어요. 그게 뭔가면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 그 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빠졌어요. 이상우 선생님 빼먹은 거 잘못했죠? 예. 반성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걸 지금 빼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어떤 예산의 항목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방송 여건상 다 말하지도 못하는. 맞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정치인의 쇼라 그랬잖아요. 예. 선이든 악이든 간에 국민에게 잘 보여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기득권 세력들이 했던 정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대기업을 지원해주고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낙수 효과로 국민들이 혜택 봐. 요게 기본 마인드였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그 사내 유보금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두고 실제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정부가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부가적인 효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홍준표 지금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지 왜 공공에서 굳이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민간이 만들려고 했는지 30년 됐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들었으면 이제 입 닫고 있어야지 왜 아직도 그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한데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 부분부터라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 공공 부분이 선도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 부분에도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민간 부분이 만들도록 강제하고 압박하는 또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선례를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공공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소득이 많아지고 하면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부분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고용이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의 효과, 소위 말해서 케인지안들이 이야기하는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열거하기도 벅차가지고 예. 시간은 아깝고 국민들 실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적으로 뭐 여당 대표가 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큰 흠결도 없어 보이는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특정 어떤 흠결들에 대해서 그걸 벌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모로 잡아놓고 추경 이거 안 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야당의 모습들을 보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식의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가를 이제는 좀 깨달은 시대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시간을 끌수록 야당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노량진의 학원에 있는 그 수십만의 이 취업 준비생들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안 생기네. 분노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 정말 죽으라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 밑에 한 명 더
일을 도와줄 동료가 안 생기고 있어. 이런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저놈들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 이런 식의 분노들이 표출되고 조직화 된다면 저는 이게 그 압박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지 않겠나.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을 바꾸고 있다니까. 어르신들이 마음을 바꾸고 있어. 그, 불효자들 이런다니까. 예. 이제 깨달았어요. 방송 끝날 때쯤 되니까. 왜 반대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 말씀들이 좀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걸로 맛을 보면 다시는 그런 방식의 정치로 못 돌아갈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죠. 아, 맞아요. 역시 우리 권필이 똑똑하죠. 그래서 네. 이 똑똑한 게 눈에 보여. 아예 이 예결위나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들이 그 이론적으로 깨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거부하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신세계의 패러다임을 저는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통과되겠죠? 됩니다. 저는 이게 그 2단계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단계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뜻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는 2단계의 첫발 이게 바로 추경이다. 아,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추경은 제2의 촛불이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순간에 찬물을 붓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더라고요. 추경은 추경대로 가고 또 뭐 국회 내에서 지금 국민의당 쪽 관련한 뭐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것 자체에 좀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장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절차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서 국회의 또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찬성 또는 반대의 이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파행에 이르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뭐 보수 야당 두 야당은 인사청문 지금 보고서 자체를 지금 채택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파행으로 연결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국회가 그러면 이게 지금 파행된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일자리 추경이 이게 파토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 뭐 파행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뭐 해마다 뭐 늘 있어 왔던 거고 과거에 있어 왔던 건데 지금 문제는 사안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인가 했을 때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보여달라. 이제 이 과정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선거 과정에 국민과 한 약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해마다 늘 있어 오던 국회의 정쟁 속에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위태롭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쟁 자체를 없애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정쟁은 늘 있어 왔던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두 보수 야당, 그러니까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죠. 이 두 보수 야당이 저는 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 정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책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은 그들의 정책적 노선으로 보면 이 일자리 추경안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 추경이 들어오면
공무원 숫자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예산만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대부분 다 막 통과될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버렸죠. 저는 이 국민의 당의 지금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지금 발목 잡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전체를 흔들므로써 지금 이 국정 5년 출발의 첫 스타트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 자체가 적폐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게이트를 통해 갖고 그렇게 궁지에 몰렸다고 하겠지만 그게 대세를 만들 정도는 안 된다고 보니까 이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궁여지책이었겠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추경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과반이 못 넘어가지고 심사도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의 임명을 일단 연기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좀 겉멋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어떤 반대 거부를 주고 뭔가 하자 이런 게 없는 상태. 예. 그게 참 대통령이 직접 못하시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이제 누군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목 잡을 때는 그냥 옛날같이 검찰 동원해서 확 찔러버려 또 국정원 동원해서 한번 까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옛날에 그 정조의 사례 이렇게 요즘 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꽤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정조가 그 자기하고 정적인 상태에 이 노론 벽파의 그 영수 심한지와 공개된 편지가 5, 60개가 나와 있는데 비밀 편지가 300개가 최근에 공개돼 가지고 그 책자가 편지가 제 책으로 6권이 엮여져서 발표됐는데 그게 보면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앞뒤를 모르고 그 편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친한 친구 사이에 나눈 편지가 싶을 정도로 뭐 누구 저 조카는 어떻게 이번에 저 시험 잘 봤느냐 뭐부터 누구는 저 소화가 안 된다는데 밥을 잘 먹고 있느냐 또 뭐 선물 주고받은 이야기 온갖 사소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보고서 저게 도대체 정적끼리 하는 이야기인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치열한 대립관계 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심한지 입장에서는 그 유사시에 그걸 어떤 증거 자료로 쓰고 또 협박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일부 있었겠지만은 그 갑의 입장인 정조가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그거는 이제 자주 소통하면서 정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 아마 문 대통령의 그런 심성은 아마 정조의 심성과 같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그 결국 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시간이 이 정조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왕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5년밖에 없으니까 그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종신제 임금의 임기 못지않게 그 요즘 현대 시대의 그 5년은 그거는 정말 짧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SNS도 있고 뭐 금방금방 그 정치 여론이 형성되고 또 요동치고 하기 때문에 그 저는 상황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사실 저는 결단을 하신 거라고 봐요. 뭐 절차상 어쨌건 그 당에서 원내 지도부 우원식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 일단 좀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임명 강행하지 마시고 좀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그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저 요거는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네. 태도 때문에 얻는 점수가 있어요. 네. 태도 점수 아주 좋았습니다. 태도 점수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일단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거든요. 아마 원내 그걸 모아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구시대 유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반이 안 되는 지점일 때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 처절한 반성을 요구한 거였었거든요. 반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적반하장으로 계속 이상하게 가고 있으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저는 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국회가 경색되는데 며칠 정도의 효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적폐인 사람들한테 도와줘 하는 것도 저는 우습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뭐 이렇게 잘못된 이 부분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인 사람들의 저는 시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이걸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그게 뭐였죠? 머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사실 그 꼬리 자르기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없어요. 머리 자르기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았고. 잘라내야 머리 자르기지. 비유를 들었을 때 머리 자르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려고 자르는 게 꼬리인데 머리 자르기란 말이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꼬리 자르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치고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방송 대담하던 거 있더만 제가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방송 대담 중에 뭐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늘 하던 이야기, 있어요. 늘 하던 이야기 그 맥락이 그런 건데 그런데 국민의당 대표단이 그것을 굉장히 부풀렸잖아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의도면 실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키워놓고 그래놓고는 이제 상대방에게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회 경색으로 감으로써 자신들의 공공한 처지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정치 공작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미애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리 살짝 내리기와 하는 전공법으로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기였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전공법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추 대표가.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보수 언론의 이제 여러 시사평론가들은 추 대표가 약간 좀 내려줌으로써 면을 좀 세워주고 해서 국회의 경색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론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이제 퇴로 열어주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추 대표가 이 정치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 정치 색깔을 가져 나가면서 이렇게 쳐 나가는 게 오히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롭다고 판단해가지고 강공으로 나가는 거다. 또 이런 또 평론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검찰이 이준서 씨를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국민의당의 전략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사실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검찰이 여당과 합작해서 자기들을 정치 탄압한다. 요걸로 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쪽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리하고 뭔가 스마트한 게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장기화되면은 일부 호남 같은 지지 지역에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당이 진짜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전략처럼 보이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그게 과반을 넘어갈 정도의 그런 지역적 분위기를 안 만들어져요. 일부 지지층들이 이러다가 우리 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자, 오늘의 주제는 추경입니다. 추경. 이제 일자리 추경인데 저희들도 이 추경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고요. 국회에 이제 추경 법안을 상정을 했다 정도까지 듣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이 되고 여야 간에 뭐 치열한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어디 갔어 지금 추경 요 느낌이잖아요. 예. 자,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 대통령 선거할 때 당선되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일자리 만들기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6월 7일 날 이 정부안이 국회에 이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찾아서 추경을 부탁하면서 시정연설을 한 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시정연설까지 했으나 국회에서는 상임위에 해부조차 안 하고 한 달을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답답해가지고 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결위에다가 직권상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결위에 직권상정했지만은 이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종합정책질의 그 추경안에 대해서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종합정책질의와 개수조정 소위 말해서 각 분야의 추경이 얼마만큼 적절한지 또 늘리자 줄이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7월 달에는 7월 18일 하루만 본회의가 있는데 만일 그날 본회의에 상정 못하면 이제 8월 달 넘어가는 거죠. 애초에 추경안이 6월 달에 통과되고 7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그 모집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월 단위로 계획이 짝짝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늦춰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들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에는 이 예결위에 각 당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는 정세균 의장이 직접 3당 원내대표를 모셔가지고 또 협의를 해봤지만은 이 뭐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면 그 추경을 심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마다 달라요.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당마다 다르고 그 야당들 중에는 이제 뭐 우리가 고질적으로 해왔던 반대를 위한 반대.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장관 후보자 송영무, 조대엽. 네.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보류한 예.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추경은 추경대로 다른 거 연계시키는 게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싫으니까 잘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랄까 이런 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반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 심의하면서 좀 더 키우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더 힘 실어주려고 하는 반대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반대하는 게 그 장관 인사를 강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반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국민의당은 민주당 당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한다니까 참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경의 대상자들 어제 제가 저녁 때 식사를 하면서 옆자리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그럼 우리도 뭐 정규직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희망을 갖고 하고 있는데 추경부터 묶여버리면 뭐 다른 모든 일정들이 다 꼬이게 되니까 저분들이 저 희망이 또 한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더 협조해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근데 정반대로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그런 억지를 보고 있으면 문재인 불쌍하다 싶어서 더 여론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PD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거의 한 8, 90%는 동의를 했거든요. 일부 그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와 조정을 하자라고 되어 있었던데 전면 거부로 돌아서게 된 거는 자기 당 내부의 사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엄중한 당 내에 지금 결함이 생겼으면 이 결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거 도와주고 협조하고 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할 때 그나마 지지율의 추락이 줄어들 텐데 지금 권 PD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전 객기 부리는 식으로 좀 깽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5개 당 중에 몇 등인 줄 아세요? 꼴등. 꼴등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거든요. 3.8%. 그런데 이 3.8%라고 하는 이 치욕을 스스로가 지금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요. 왜인 줄 아세요? 총선이 3년에 남았어요, 지금. 그렇지. 우리 국민이 다 까먹을 거라고, 그 사이에. 근데 지선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선은 그들도 희망 없다는 거 알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그 자기네들의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총선이 더 중요하고 물론 지선도 중요하죠. 그런데 총선이 3년 남았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면 좀 얕잡아 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3년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되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큰 정치하자 그러잖아요. 큰 정치가 뭐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러니까 명분을 당장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으면 자기들한테 뭔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그건 적폐니까 버려야 되고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왜 그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사라지는 지점에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싸워도 보고 그런 자세가 없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할 때부터 발목 잡기 보여주시더니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사실 없잖아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딜레이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딜레이 되거나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통과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누구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기득권들의 오래된 적폐 같은 건 개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추미애 대표가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저한테 거꾸로 항의를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집권 여당에서 도와줘도 못할 건데 저런 말을 그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저렇게 해서 얻을 게 뭐지? 뭐 이런 질문을 하던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한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대로 가고 여당대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야당들을